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온이 연애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들이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하온이혼. 제2의 인생 하온이혼에서는 하온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증거 취득을 위해서 양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타인, 그러니까 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간의 대화를 녹취할 경우 어떻게 될까에 대한 사례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이렇게 명칭을 할게요.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혼인 5년차 부부입니다. 자녀 1명 있고요. 남편은 이제 조금 한 4성급, 5성급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아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유치원 등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어떤 불만이냐? 평소 남편이 무뚝뚝한 성격이고 뚜렷한 이유 없이 잠자리에서 부부관계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도 전혀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성관계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이 불만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남편 아내가 이제 밤늦게 다른 사람하고 문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밖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남편 이제 이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의문이 나겠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혹시 다른 사람 생겼나?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아내가 친구 모친이 삼하겠다고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야기한 장례식장이나 그 밖에 다른 장례식장에 아내가 말한 친구 모친의 장례식이 없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듣고 남편이 이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날 속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냐? 아내 몰래 아내 휴대전화에다가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청 프로그램에 녹음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아내가 휴대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상간남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모텔에서 성하게 맺었을 때 가는 횟수하고 그때 기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전화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진례 사정하지 말고 지례 사정해줘 라는 취지로 부탁을 합니다. 이게 녹음이 대화가 됐습니다. 이 녹음된 대화 내용이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 법원에서 이제 아내가 결국은 사후 피임약 구입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녹음 내용이 뭐냐? 상간남한테 나 남편하고 이혼할 거고 만약에 너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네 아 낳아 줄 테니까 내 지금 얘를 좀 친자식처럼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냐? 자녀가 아내 곁에서 안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도중에 이 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듣다가 이제 이 도청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가 차죠. 다음날 남편 바로 아내한테 충고합니다. 이게 뭐냐? 너 바람 피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냐 이거 성관계 했다는 거.
내하고 이혼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애 낳아준다니 다른 남자. 열받아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인정을 했냐? 아닙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나 모른다. 이게 뭐냐? 내 목소리 아니다. 심지어는. 그냥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결국은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을 갔고요. 도망가서 자기 엄마하고 친구한테 바람핀 거를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결국은 애는 이제 남편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냐? 자기 녹음을 했으니까 남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뭐가 나왔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보면은 이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구 구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에 뭐 바람피는 거 잡을 목적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안 나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남편이 징역 1년이면은 징역 6월이면은 장량감경 해가지고 제일 적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집행유예가 있으니까 구속이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아내가 나한테 고소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혼소송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아내도 들어가기 전에 법원 판단 들어가기 전에 아내도 남편 이혼소송에 대해서 나 맞아가지고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반소 제기합니다. 남편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남편하고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너희 둘이 전부 다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부적절한 행위했고, 남편이 아내한테 폭력 행사한 일로 아내가 가해한 후에 현재까지 별거 중이고, 더 이상 혼인관계 회복될 거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아내한테 있다. 왜? 일단은 너가 남편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남편하고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남하고 부정행위 해가지고 너가 파탄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가 주장하는 것 같이 남편이 너를 때린 거는 순간적으로 격분해갖고 폭력해서 한 건데 이거는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다. 혼인관계 주된 파탄 책임은 너한테 있다 라고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아내가 일단 주장을 하겠죠. 일단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남편이 도청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아내하고 상간남이 통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소송 중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녹음 내용은 불법 수집 증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라 가지고 증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법원 판단 설명드리기 전에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를 경우에는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녹취한 것은 재판이나 아니면 뭐 징계 절차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제3자의 대하, 동의받지 않은 제3자의 대하를 녹취한 녹취록은 물론 그 한 몇 달 전에 주호민 판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변경이 되긴 했지만은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다만 민사사건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도 이 법을 어겨가지고 채택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요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내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뭐냐? 이 녹음 파일 우리는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시면 기가 찰 겁니다. 폰 섹스 하면서 자유행위만 했을 뿐 실제 간통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화하는데 간통한 장소 및 횟수 언급했고, 그 다음에 상간남이 진례 사정한 거 탓하고, 다음부터는 진례 사정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후 피임약까지 구입했다고, 이거 증거로 다 제출됐다고. 그래서 너 말대로 폰섹스만 한 거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 간통행위 이루어졌다, 부정행위 했다 라고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또한 만약에 네 말대로 폰섹스에서 자유행위 한 행동만으로 또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 부부 공동생활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너 말은 그 자체로 너가 잘못했다는 말이다 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간 1,000만 원 작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남편이 아까 때렸던 게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통 이제 이렇게 바람을 피면은 아내들한테 최소 한 2,0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급하라고 나오는데, 남편도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 지급하라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 혼인이 30년 된 부부, 그리고 혼인이 20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등장인물이 4명인데 호칭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일단은 혼인 30년 된 부부, 혼인 29년 차에 혼인 30년 된 부부 남편하고 혼인 20년 된 부부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혼인 20년 된 부부의 남편 가만히 있습니까? 아내가 부정행위했는데 위자료 3,000만 원 상가소송 제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인정됐냐? 1,500만 원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하면서 문제가 뭐였냐? 이 혼인 30년 된 부부의 남편하고 혼인 20년 된 부부의 아내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이 혼인 20년 된 부부 남편이 싱크대 속에다가 녹음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1,500만 원이 인정되고 난 뒤에, 자, 그러면 남편이 이제 상가소송을 당했으니까 혼인 30년 된 부부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혼인 30년 된 부부 아내가 혼인 20년 된 부부 아내한테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혼인 30년 된 부부의 남편이 피고인 사건에서 증거로 녹음 파일이 제출했다고, 혼인 30년 된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소송에 올라타가지고 혼인 20년대 부부 남편한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20년대 부부인 남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거 침입을 이유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한 소송이 이루어져가지고 자, 첫 번째 30년 된 부부의 아내가 20년 된 부부의 아내한테 상가위자료 청구한 거 얼마가 나왔냐? 앞에 말한 것처럼 위자료 1,500만 원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서로 똔똔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부부 별선제입니다. 앞에 20년 차 부부 남편이 1,500만 원 받은 거 하고 요거 상기치는 거 아닙니다. 30년 차 부부 된 아내가 20년 차 부부 아내한테 1,500만 원 받은 거는 그냥 똔똔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나왔지만 똔똔은 아닙니다. 서로 상계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받는 겁니다. 이 30년대 부부 남편이 20년대 부부 남편한테 청구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후로 손해배상 청구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이 어떻게 내렸냐. 일단 20년대 부부 남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 아내 부정행위를 몰랐고 내가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녹음을 했다. 그리고 부정행위 가정에서 대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사생활이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30초 저 바람핀 놈한테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냐. 보기 어렵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고자 녹음기를 개수대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위에 놓고 이거는 다른 사정이 아니라 상가소송 증거 확보 목적인 거는 명확하게 보인다. 그리고 30년 차 남편이 당신 고소해갖고 사실 그랬거든요. 30년 차 남편이 20년 차 남편이 그 증거로 제출하니까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년 차 남편이 변호사 써가지고 정당방위 주장을 했는데 결국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거 상가소송에 이제 아내가 바람피는 걸 확보할 목적이라는 거를 조금 인정을 해줘가지고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를 유예를 하는 판결, 선고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유죄는 인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게 정신적인 고통이 없다고 보기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보호받지 못할 사생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작죠. 위자료 아까는 1,500만 원인데 이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년 차 남편이 30년 차 남편한테 주거 침입을 이유로 왜? 우리 집에서 성관계를 했거든요, 아내하고. 그래서 주거 침입을 이유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었냐? 일단은 20년 차 남편이 30년 차 남편한테 고소를 했습니다. 주거 침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벌금 약식명령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주거 침입에 대한 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 일방 그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일방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은 다른 일방에 대한 주거 침입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바람에 이 법원에서 약식 벌금이 나온 게 있긴 하지만은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됐으니까 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30년 차 남편 같은 경우에는 20년 차 남편한테 1,500만 원 줘야 되고 20년 차 남편이 30년 차 남편한테 100만 원 주고 그리고 20년 차 아내가 30년 차 아내한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상간남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냐?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7년격의 남편이 아내가 상간남하고 바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안에 요 자그마한 소형 녹음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상간남하고 통화하는 내용하고 친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요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내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3,100만 원 상간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간 소송에서 상간남이 어떻게 했냐? 통신보호 비밀보호법 위반한 불법행위라서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1,50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남편 청구에 대해서 상간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녹음 파일은 못 씁니다. 불법 수집 증거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 일단 제가 조문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는 사례 1번의 재판부하고 다르게 이 재판부는 우리는 요거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자유재량이니까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 다만 변론 전체 취지를 보았을 때 상간남하고 아내하고 부정행위한 거는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일단 남편의 상간 소송에 대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죠. 상간남 반소. 상간남이 얼마 청구했다고요? 비밀보호법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1,500만 원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는 맞다. 그리고 너 말대로 정신적 고통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편이 상간남한테 이 고통에 대해서 위자할 의무는 있다. 맞다. 다 맞다. 하지만 다만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불륜관계 및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몰래 녹음한 거에 불과하고 그 경위가 다음에 이 공간이 상간남 너가 지배하는 공간, 관리하는 공간, 즉 너희 집이 아니라 남편이 자기 집에서 녹음기 설치한 거지 않냐. 이런 거 고려했을 때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라고 해서 위자료 200만 원만 지급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은 상간남한테 2,000만 원 받는 거고 상간남은 남편한테 200만 원 받는 형태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좀 궁금하실 게 있을 텐데 왜 뭐 이거 2,000만 원이고 200만 원이면 서로 이제 퉁 쳐가지고 1,800만 원 선고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행위 채권은 민법상 상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계적상이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쪽에는 2천만 원 지급하라. 불법행위니까 둘 다. 이쪽에는 200만 원 지급하라. 라는 형태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등장인물들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은 차분히 이제 사실관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내라고 호칭하기가 제가 참 힘든데 일단 제가 아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 재학 중에 지도교수인 남편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이어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둘 다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서로 상간남 상간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이 남편이 헤어지자고 합니다. 뭐 지도교수인 상태에서 지도 제자와 바람을 피는데 이게 적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3년 뒤에 남편이 이제 헤어지자고 딱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상간녀가 1년 동안 수차례 걸쳐가지고 이 상간남 남편에게 연인관계 유지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주변인들한테 우리 관계 알리겠다. 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하고 막 협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이 상간남 남편이 2년간 이 아내하고 상간녀하고 부부의 정을 나누며 서로 잘 지냈고 1년 후에 이 아내 상간녀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 및 또 상간남 이 남편하고 상간녀 이 아내하고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웃기죠? 남편이 이걸 쓸 수 있습니까? 교수인데, 지도교수인데. 이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간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상간녀는 뭐 하는 애냐? 영문과 석사과정이 있고요. 석사과정이면 뭐겠습니까? 남편이 또 지도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또 상간녀라고 호칭할 수 있을지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간녀인 아내가 또 다른 상간녀와 남편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간녀 아내가 뭐 했냐? 이 상간녀 남편하고 다른 교수들, 조교, 뭐 학부생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을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로 의심되는 그 또 다른 상간녀, 후배겠죠, 아내의. 상간녀 아내의 후배겠죠. 상간남 남편하고 또 다른 상간녀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끝내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이 또 다른 상간녀로 추정되는 자, 이 상간녀 아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간남인 남편도 상간녀 아내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가 됐는데 이 상간녀인 아내가 이제 열이 받겠죠. 악이 받쳤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이 상간녀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상간남 남편하고 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 내용을 모두 도청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나중에 내가 이거 다 뿌릴 거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발송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남편이나 이 상간녀나 뭐 학교 못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이 협박, 상습 협박,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작시에 따른 명예훼손, 요 고소를 다 하고 강요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협박, 그리고 강요,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 상간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사가 법원에다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해갖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상간녀 아내한테 선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MI인데 이 상간녀 아내하고 상간녀 남편 교제 기간 동안 서로 주거지 계속 왕래를 했고요. 성관계도 하고 함께 해외여행 가기도 하고 교제한 지 2년 만에 아까 서로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 사안에 상간녀 아내가 상간녀로 또 다른 상간녀한테 나 사실혼 남편하고 그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너가 바람펴서 우리 사실혼 관계가 깨졌어 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해갖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관계, 간헐적인 정교관계에 맺고 있다는 사정으로 부족하다.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주관적으로 혼인일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감정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가 실체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 상간녀 아내하고 상간남 남편이 수년 동안 서로 집에 왕래하면서 교제해온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일단 둘 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배우자하고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간 그 같은 관계에 지속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배우자 있었던 거 알고 있었지 않냐? 그리고 이혼한 후에 각자 이혼한 후에 결혼식이 있었냐? 대외적으로 혼인관계 표시할 만한 의식이 있었냐? 그리고 서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할 만큼 경제적인 생활 공동체를 형성을 했었냐? 이러한 객관적인 사항을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없다. 또 상간녀 아내 같은 경우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 각자 배우자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함께 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애들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 난 애들 못 키운다. 각자 함께 살자. 각자 살자. 라고 언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국 너하고 못 지낸다고 하니까 우리 관계 유지해주자. 계속 유지해달라. 라고 종용하면서 너 만약에 관계 유지 안 하면은 가족입니다. 학교에 알리겠다. 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한테 향후 나하고 동거할 거 약속하거나 결혼할 걸 맹세하다 취직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법원이 봤을 때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그리고 아내가 제출한 증거를 보는데 일단은 요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까 녹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상간녀하고 남편이 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성관계 갖고 그 내용도 도청됐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 대학원생들한테 뿌렸다 했는데 이 법원에서 한번 싹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단은 증거로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교수하고 조교하고 학부생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을 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상간녀하고 뭔가 또 다른 연인 관계에 있다. 아니면 남편이 내가 이제 뭐 조교들하고 연인 관계에 있다. 또 다른 조교 내가 키우고 있다. 라는 뭔가 의심될 만한 이야기를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상간녀였던 아내가 남편을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관계에 실체가 없으니까 상간녀 잘못도 없다. 그래서 이 상간녀 잘못을 떠나가지고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해갖고 요 상간녀 아내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 참 어려운 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통비법 14조 2항 및 4항에 따르면은 이 재판이라는 게 민사재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참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들이 요게 민사재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아서 민사재판에서 이제 요 녹음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간혹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필요해가지고 녹음을 한다,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고 하시면은 사실 저는 그걸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자체에서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너무 힘들고요.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이거를 넘기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사안 자체도 거의 없고 법원에서도 이를 물론 판단해서 선고유예 주는 사례가 있지만은 그것도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기 위해서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받아봤자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과자가 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과자가 되지 마시고 물론 2천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 이 남편이 대학원에서 잘렸고요. 그리고 상간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상간녀 역시 대학원에 자퇴를 했습니다. 이 아내 같은 경우에 이 소송 과정에서 석사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석사를 취득을 했는데 그 뒤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